경제와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경제와이드 이슈엔 시작합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우지수하고 S&P 500, 나스닥까지도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나스닥 상승을 주도했던 이른바 마갓,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 테슬라까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이런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역시 증시가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일단 주간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됐습니다. 130만 건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주 대비 10,000명 지금 감소한 것에 그쳤고요.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훨씬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6월 소매 판매는 좋았습니다. 7.5% 급증하면서 예상치를 훌쩍 넘겼지만 이런 소매 판매, 그러니까 소비 회복이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의구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미증시를 떠받쳐온 그 헬리콥터 머니, 특히나 실업급여가 이달 말에 종료가 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투자 심리에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은 전날에 2,200선을 회복했던 우리 코스피 하루 만에 또 2,200선을 반납했어요. 그렇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의 코스피가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그동안 역시 국내 증시에서도 상승을 이끌었던 언택트, 비대면 관련주들이 어제장에서는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시장을 약세로 이끄는 모습이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현대차만 상승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체크해봐야 될 지표, 중국 2분기 성장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예상보다 선방을 했습니다만 예상보다는 또 둔한 소비 지표가 투자 심리 약화로 이어졌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정부가 22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여전히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자 이번에는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 같죠. 네, 뭐 또 대책이겠냐라고 얘기하시겠지만 22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동안 정부는 공급은 충분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서울 집값 잡으려면 결국 이 공급을 늘려야 한다라는 쪽으로 선회한 것 같습니다. 역시 뭐 땅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최대 관건은 이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을 풀 것인가 말 것인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서울시는 이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만큼 정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풀 수 있을지가 관심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말씀하신 22번째 710 대책으로 이미 세부담이 현실화됐는데 다주택자들은 물론이고 또 1주택자들에게도 세부담이 커지면서 현장에서는 갖가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부동산 정책 이슈엔 직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기업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장현재입니다. 전일장 특징 업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이 오는 21일 또 한 번 배터리 회동을 갖습니다. 이번엔 이 부회장이 현대자동차 남양기술연구소를 방문하는 형식이 되는데요. 두 총수는 미래차와 관련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판매 대수를 100만 대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만큼 이번 배터리 회동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어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A-프로가 상한가를 경신하면서 56,100원에 마감이 됐고요. 캠트로스도 20.97% 올라 종가는 4,095원이었습니다. 이 밖에 나인테크가 10.89% 올라 2,495원, 코스모 신소재는 8.75% 올라 종가 14,300원이었고요. DA테크놀로지 역시 6.87% 올라 종가는 1,400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풍력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작년 대비 3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공동 발표한 그린 뉴딜 계획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지난해 12.7기가와트에서 2025년까지 42.7기가와트로 대폭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 주민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국민주도 주주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수익이 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이 공유 모델을 설계할 방침입니다. 풍력에너지 관련주입니다. SKD&D가 17.06% 올라 31,900원에 마감됐습니다. 삼강 M&T 11.11% 올라 종가 6,200원이었고요. CS윈드가 8% 가까이 올라 58,100원, 동국 SNC는 5.9% 올라 6,280원에 마감됐습니다. 다음으로 여행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입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는 소식에 여행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에 대한 매력이 부각됐습니다. 박 의장은 올해 예정돼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한국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가 보다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따라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한한령이 해제되면 중국 소비가 한국 면세점으로 향할 것이라는 분석, 그리고 중국 경제가 V자 반등에 성공했다는 지표도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습니다. 여행 면세점 관련주입니다. 먼저 신세계입니다. 3.33% 올라 종가 21만 7천 원이었습니다. 하나투어는 2.78% 올라 38,850원에 마감됐고요. 현대백화점이 2.34% 올라 6만 1,200원, 호텔신라는 2.13% 올라 7만 2천 원에 마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언택트 관련주입니다.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언택트 관련주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백신을 연내 개발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코로나 사태 속에 고공행진했던 언택트 간판주들의 강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데요. 이들 종목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면서 숨고르기 매도세가 나타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택트 관련주 마감 상황입니다. 네이버가 4.71% 빠져 27만 3천 원에 마감됐습니다. 카카오도 4.59% 하락해 종가는 32만 2천 원이었고요. NC소프트 5.28% 약세로 87만 9천 원에 마감됐습니다. 여기까지 기업들 상황 알아봤고요. 이어서 전일장 상황 전해주시죠. 코스피가 하락 마감하면서 2,180선으로 밀렸습니다. 중국 2분기 GDP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했음에도 중국 증시가 4% 넘게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날 코스피는 18.12포인트 0.8% 내리면서 2,183.76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6.22포인트 0.8% 떨어지면서 775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3,012억 원 순매수를 보여준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333억 원, 1,844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3,638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1,424억 원, 1,68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언택트 관련주 낙폭이 두드러졌죠.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가 4% 넘게 빠졌고요. NC소프트도 5%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밖에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삼성전자 등도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유일하게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현대차만이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보험 섹터가 2% 강세를 보여줬고요. 뒤어서 증권, 건설 섹터가 1%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서비스업, 전기전자, 의약품 섹터는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KMW, 펄어비스, CJ, E&M 등이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시즌과 그리고 HLB는 각각 4%에서 3% 오름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일 대비 5원 10전 상승하면서 1,205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 상황과 더불어서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동안 미증시 특히 나스닥 거품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이른바 마갓 이런 종목들 약세가 나스닥 상승을 주도했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제 국내 증시를 필두로 한 아시아 증시가 별로 좋지 않았었죠. 예. 특히 중국발 그런 뉴스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죠. 이러한 여파들이 현재 미국 시장에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연일 거침없는 상승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거품 논란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에 올라왔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좀 깨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몇몇 쏠림 현상들 특히 빵 관련 주식들에 대한 그 시총 비중이 네.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런 것들이 연일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혹자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테슬라와 비트코인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뭐 이런 비유를 할 정도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실체보다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네. 그러한 거품론까지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있어서 현재 지금 미국에서 다양한 현재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재 미중 간의 갈등 다시 한번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홍콩발 미중 간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라는 거, 여기에 이제 대선에 들어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급함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지표라든지
기업들의 실적들이 좋게 나와줘야 되는데 네. 실적은 나름대로 선방하는 모습들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경제 지표가 좋지 않다라는 거. 그렇다면 실적 호조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은 또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코로나19 국면에서 상당히 생각보다 좀 길어지는 국면이죠. 백신 같은 경우도 일부 언론에서는 당장 나올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임상 실험을 했다라는 게 불과 45명에 불과할 정도로 예. 그렇게 대중적이지는 않죠. 따라서 그 백신이 나올 때까지 아무래도 내년까지도 코로나19가 창궐하게 되면 경기 둔화가 생각보다는 좀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올라왔었던 주가를 떠받칠 수 있는 결국 기업의 이익들이 올라와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디게 올라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경계심과 맞물리면서 증시의 조정을 나타내고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체크해야 될 두 가지 지표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130만 건. 예. 시장의 예상치가 125만 건이었는데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실업수당 청구한 건수가 5만 건이 많았고 전주 대비로는 1만 건 그치는데 불과했단 말이죠. 이게 고용시장 회복이 좀 더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현재 지금 고용시장 같은 경우 그동안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 나름대로 좀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예. 좀 보는 보도도 일부 있었죠. 그리고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고용이 일부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현재 지금 코로나19 국면에서 상당히 좋지 않죠. 지난달 같은 경우 고용이 좀 좋아졌던 것들이 우리나라 같이 돈을 나눠줬던 미국도 돈을 뿌렸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시적인 고용의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점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지표, 그러니까 결국 이달에 좋았고 지난달에 나빴고 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추세를 놓고 볼 때는 여전히 현재 지금 추세상 상당히 최악의 상황을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 지표만 놓고 본다라면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는 측면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소매 판매는 또 좋았단 말이죠. 7.5% 증가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건 호재로도 인식할 법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다소 바뀌는 것 같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시장엔 항상 호악재가 있죠. 예. 그 속에서 악재는 무시한다라는 게 맞을 정도로 거의 호재만 반응을 하고 악재는 반응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어떤 조그마한 악재에도 좀 반응하는 시장의 변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실업률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소매 판매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결국 실업률이라는 것은 그렇게 지나가는 지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매 판매 증가가 증시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네네. 의미를 차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에 방점을 찍었다라는 것은 소매 판매 증가가 일시적 증가에 머물 수 있다. 이게 실업급여가 계속 지급이 되면서 이제 소비 여력이 생겼던 건데 이달 말로 이제 실업급여가 종료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이런 부분들은- 부분이 역시. 더군다나 실업이라는 것은 당장 지금 나오는 주간 단위로 나오지만 소매 지표 같은 경우는 좀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현재 분위기가 호재에 민감하느냐 악재에 민감하느냐. 어제 중국 증시만 해도 그랬죠. 수출이 늘었죠. 수출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와 좀 언밸런스한 면들도 있죠. 그 수출입이 좀 어제 늘었다. 2분기 성장률이 좋았죠. 그런 부분들이 GDP 성장률이 좋았죠. GDP 성장률이 좋기 위해서는 수출입이 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줄었죠. 이런 것들 언밸런스가 있긴 한데 여기에 이제 소매 판매가 좀 줄었다라는 점.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경제 상황에 있어서의 다소 조심스러운 상황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어제 중국에서 2분기 GDP 성장률이 3.2%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플러스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중국 증시가 4% 넘게 빠지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던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상당히 좀 언밸런스한 부분들을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국의 GDP가 늘었다라는 것은 결국 중국의 어떤 수출이 좀 늘었다라는 그런 지표로서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입이 줄었어요. 우리나라와 연계성을 보게 된다라면 이게 상당히 좀 맞지 않는 거죠. 따라서 지표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그러한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중국 내 투자자들의 어떤 좀 갸우뚱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우리가 신뢰한다 안 한다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뭔가 조금 석연치 않은 나름대로 만들어낸 수치가 아니겠는가 그런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이제 소매 판매가 또 줄었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의 방점을 또 찍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결국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가 일시적으로 좋아진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후퇴한 것이냐라기보다는 그동안 증시가 거침없는 상승, 현재 중국 증시도 최근에 국내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온 면들이 좀 있죠.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면 항상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라는 시점, 이런 거 맞물리면서 이런 재료들이
부분이 같이 증시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체크포인트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머니 양종혁 수석 연결돼 있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던 뉴욕 증시가 불안한 고용 지표 그리고 미중 갈등 고조 속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자분들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국내 증시에 오늘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단 간밤에 미증시는 미중 갈등 속 실망스러운 또 경제 지표의 하락을 했고요. 우리나라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쳐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제 힘들게 올려놓았던 코스피가 다시 2200선을 이탈을 해준 모습이었고 네. 그 와중에서도 역시나 일단 개인들의 매수세가 지수의 버팀목이 되어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 미중 갈등 덕분에 어느 정도 어수선한 시장이 또 예측은 되고 있는데 어제 미국이 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 공산당원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하는 방안이 또 나왔습니다. 네. 아직 초기 단계이고 사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큰 악재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지만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증시에 미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중국에서도 이 입장에 있어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발언을 한다면 추가적인 무역 전쟁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받아들이는 중국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오늘 금요일 시장인 만큼 장 초반은 각 종목들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코로나 확진자도 계속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양 지수들의 큰 상승폭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 주도주들의 상승세가 오늘도 이어질 시장으로 전망이 되는 오늘입니다. 네, 수석님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사실 최근 증시를 주도했던 언택트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이 때문에 주도 업종이 달라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져봐야 될까요?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이오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모습이었고 네. 언택트 관련주들의 흐름은 하락세를 걸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력한 요즘 시장에 주도하는 섹터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고 언택트 관련주는 실적 부분으로 호실적이 예상이 되는 만큼 7월 실적 시즌 생각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입국 금지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어제 나왔고 중국의 입장 또한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일단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겠죠. 미중 갈등이 생기면 언제든 상승세 지속되는 히토류 관련주들 오늘 유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겠고 어제 가장 핫한 이슈로 또 이제 대법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오늘 정치 관련 테마주들의 순환매 역시나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히토류 관련주 그리고 정치 테마주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수석님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치 테마 관련주들의 상승과 하락 반복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역시나 어제 있던 그 빅이슈로 인해서 정치 테마 관련주들의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 테마 관련주들은 굉장히 빠른 수급을 보여주고 있죠. 워낙 수급이 빨리 돌아 상승 탄력을 받으면 금방 올라가기도 하지만 또 하락폭이 보이면 금방 이제 급락을 하기도 합니다. 투자자분들은 이러한 대응이 미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섣부른 대응보다는 다소 욕심을 버리는 투자 관점에서 수익 보시면서 운영을 하시면 좋겠고 오늘도 장세가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아서 이제 주도하는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금요일 시장은 이제 수급이 또 불안정하고 다음 주를 위한 포트 구성에 힘을 쓰시면서 네. 예를 들면 실적 발표 시즌인 만큼 이제 실적 향상을 크게 기대하는 종목군이나 저평가주의 포트 구성도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종혁 수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오늘 0.7%가량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2170선도 내줄 것으로 보이죠. 2168선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774.87포인트 예상 체결지수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대형주들 약세가 예상되는 종목들이 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각각 약보합 그리고 0.9%가량 내림세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 가까이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네이버 오늘도 2% 약세 흐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가 26만 6,500원이고요. 셀트리온은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SK바이오팜도 오늘 2%대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18만 7,50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언택트 비대면 관련주들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바이오주가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그리고 현대차 어제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 유일하게 상승했던 종목이었는데요. 오늘은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11만 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밖에 오늘장에서는 LG전자, 고려아연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산중공업이 또 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흘 만에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되겠죠. 오늘 102,300원 예상 체결가고요. HLB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지금 3% 강세가 예상되고 있죠. 셀트리온 제약 쉬어갈 걸로 보이고요. CGN도 역시 오늘도 역시 상승세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4% 오름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CGN 예상 체결가는 17만 3,700원, 알테오젠도 오름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개장 전까지 이제 8분가량 남았죠. 다시 한번 좀 체크포인트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있는 게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더 상승할 수 있는지 그 상승 여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이제 중국 증시, 뉴욕 증시 항상 체크를 해보는데 최근에 중국 증시를 많이들 보세요. 왜냐하면 중국 증시하고 굉장히 커플링되는 양상들이 나타나는데 어제 많이 떨어지면서 그 중국 증시의 풍향계로 불리는 마오타이 주가가 어제 8% 넘게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2년 만에 최대 낙폭이라고 하니까 이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거품이 거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대장주들이 주식을 시장을 현재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장주들이 꺾이게 되면 증시는 조정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마오타이 같은 경우가 8% 넘게 빠졌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은 국내에서도 쉽게 보기 어렵죠. 대장주가 8% 넘게 빠졌다는 것은 그나마 이제 그 증시를 끌어올렸던 현재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신용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마치 동학개미 운동 초기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한 모습들로 중국 증시가 끌어왔는데 이런 것들이 일시에 매몰화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죠. 오늘도 만약에 증시가 국내 증시가 빠지게 된다라면 현재 지금 신규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 좀 주춤하게 되고 그동안에 좀 이익이 나셨던 분들 같은 경우 불안감에 주식을 팔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그러한 순간이 분명 온다라는 점이죠. 특히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현재 지금 신고가 행진을 멈췄죠.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조정 양상에 대한 빌미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그동안에 관심을 가졌던 SK바이오팜도 고점 대비해서는 밀려 있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도 매물벽이 쌓이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2200선이 연일 계속해서 하루 정도 돌파를 하긴 했다 하더라도 안착이 되겠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었죠. 그런 상황에서 현재 지금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현재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대장주들이 다소 주춤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면 그동안 쏠림 현상들이 일부 좀 사라지게 되고 조정의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 조정의 폭이라든지 깊이가 얼만큼 이루어질지 많은 고민들을 하실 텐데요. 그거는 또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죠. 따라서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고 해서 무턱대고 물량을 줄이기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용이라든지 레버리지를 쓰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걷어들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서 신용이나 레버리지를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오히려 물타기를 한다라든지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이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조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내가 조금 그래도 길게 보겠다라고 한다면 조정이기 때문에 이게 하락은 아니죠. 조정이기 때문에 조금 견디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전략들을 적절히 구사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조정을 거치고는 다시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좀 희망을 좀 가져. 예, 죄송합니다. 예. 희망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그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역대 최고죠, 지금. 최고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일부 투자자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연일 거침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일시적으로 좀 들어오는 날은 좀 있었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힘만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는가 의문점을 좀 자아내시는 거죠. 근데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향을 보면 현재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펀드 시장에서 돈이 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내에서도 기관에서 돈이 꾸준히 빠져나오고 있죠. 특히 국내 기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돈을 맡기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불신, 지금 뭐 다양한 사태들이 벌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직접 내가 투자하겠다 이런 수치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 현재 뭐 인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워낙 코로나가 창궐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신흥국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지금 국내 개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현명해지셨기 때문에 이러한 개미 투자자들의 어떤 자금력이라든지 그러면 투자에 대한 어떤 기술력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큰 폭의 조정, 우리가 다시 또 코로나19 때처럼 뭐 2000선이 밑으로 하회하고 뭐 이렇게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2000선이면 다시 한번 반등을 좀 줄 수 있는 그러한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조성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줄 때 과연 기존의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성장주로 주목을 받았던 뭐 언택트 관련주 아니면 2차 전지 관련주 뭐 IT 이쪽이 다시 올라가느냐 이 부분에도 관심이 갈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저는 언택 쪽에 손을 좀 들어주고 언택, 싶습니다. 예. 이건 뭐 투자분들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시장을 끌어갈 수 있는 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러한 업종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밸류가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밸류가 높다 하더라도 스토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치주들도 밸류가 낮은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가치주들 같은 경우 스토리조차 없다라는 점,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결국 언택트 쪽이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네. 이런 쪽들에 대한 관련주들도 올 가을서부터는 다시 한번 재차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그러면은 있습니다. 뭐 5G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쪽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런 쪽들에 예.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종목을 그전에는 대충 뭐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무거나 사도 올라왔었던 장세였었죠. 예.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었던 그런 장세였었습니다만 이제는 좀 그런 건 아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압축해서 꼼꼼히 매매를 해놓으셨다가 충분히 조정을 받은 다음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 쪽에서도 그래도 제약바이오는 좀 견고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호가 상황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시장 대비로는 좀 견고한 흐름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뭐 제약바이오들이 상당히 좋긴 하는데 역설적으로 오늘 뭐 움직임이 이게 지금 트레이딩 자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면 그 업종들이 되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 일단은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또 되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게 한 가지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면 그 업종이 오늘은 트레이딩 하시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는 백신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은 조금 우리가 믿기 어렵다. 냉정하게 좀 봐야 된다. 예. 백신이나 개발이라는 게 물리적인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들. 아무리 급하게 우리가 임상을 생략하고 급하게 서두른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투여하고 그런 것들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지금 이제 일상 통과한 겁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너무 과도한 기대를 통해서 투자하는 것은 나중에 분명 우리가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그런 종목에 투자하신다면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면서 좀 짧게 치고 가는 전략들이 그나마 유효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현대차만 유일하게 올랐습니다. 지금 현대차, 뭐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제 기존의 그냥 자동차주가 아니라 친환경 모빌리티로서 좀 새롭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런 투자 시각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전기차 시장에서 상당히 선방을 했어요. 현대차가 6위, 기아차가 7위 글로벌 시장에서
나름대로 선방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기아차 부분,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수소차만 생각을 했었는데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선방했고 정의선 부회장, 실질적인 회장이죠. 정의선 부회장이 지금 현재 몇 년 내에 전기차 시장에서 글로벌 1위를 달성하겠다. 뭐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하고 이제 또 회동을 하니까 회동도 했고요. 예. 뭐 SK도 만났고 지금 현재 뭐 LG도 만났고 다 만났지만 네. 다시 삼성과 또 회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현재 지금 현대차가 치고 나가겠다라고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관심 속에 현재 지금 현대차가 현재 모습을 탈피하지 않고는 어렵다라는 것은 뭐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이죠. 자동차가 이제 그렇게 알겠습니다. 많이 잠시 팔리지 후에 좀 않는다는 상황 들어보도록 이해하셔야 될 것 하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7월 17일 금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시장 거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중국 2분기 GDP 성장률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4% 넘게 폭락했고요. 국내 증시도 그 여파를 받아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스피가 재차 2180선으로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2200선이 어느 정도 상단, 저항으로 인식되는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동안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언택트, 비대면 관련주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나스닥 상승을 주도했던 마갓으로 불리는 대표 종목들이 약세를 나타냈고요. 그에 따라서 또 관련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시장 하락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 예상치보다 많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고용 시장이 좀 더디게 회복된다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었고요. 다만 6월달 소매 판매는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회복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런 회의적인 시각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과연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죠.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일단 강보합권이네요. 2187선이고요. 코스닥 0.2% 상승 776.96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대형주들 혼조세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0.5%에서 0.1% 오름세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0.6% 하락으로 38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종목들 현대차 어제도 시장 대비 굉장히 견조하게 선방한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오늘도 1%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LG생활건강, 현대모비스까지 오름세고요. 포스코도 흐름 좋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팜이 2% 상승세, 그 밖에 기아차도 2%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상승으로 10만 3,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HLB는 오늘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오고 있고요. CJ는 소폭 오름세, 알테오젠 지금 약보합권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제도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 하락을 좀 제한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개인 투자자 70억 원 순매도 중이고요. 외국인도 21억 원 매도 우위. 이 가운데 기관이 93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전기전자, 운수장비에서는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화학 섹터에서 외국인은 좀 물량을 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은 화학 섹터에서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만 홀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매도 우위입니다. 개인이 88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환 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60전 내린 1,205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이요. 어제 좀 많이 올랐고 오늘 낙폭은 좀 제한적인 모습이네요. 전반적으로 환율이 좀 소폭 1,20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과거에보다는 그렇게 중요성이 좀 많이 그 상황을 좀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환율단 같은 경우는 좀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한 감이 있으면 좀 올라가고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는 것 같으면 다시 내려가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 현재 국내 수급을 현재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환율단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움직임 같은 경우는 과거 대비해서는 시장에 있어서 조금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시장이 자체적인 체력에 의해서 현재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경기민감주 흐름이 양호합니다. 지금 철강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포스코, 현대제철이 2% 안팎의 상승세고요. 뭐 고려, 아연까지, 동국제강까지 일제히 오름세입니다. 그밖에 지금 운수장비 섹터에서는 이제 자동차 주가가 이제 운수장비 섹터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오늘 같은 경우 현재 그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대비해서 상당히 견조한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죠. 네. 네이버 카카오가 물론 낙폭을 줄여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불안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호가 대비해서는 조금 그렇게 강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호가 대비 강한 것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자동차 관련주들이랄지 삼성전자, LG전자 뭐 이런 쪽들에 대한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시장에 있어서 그동안에 키 맞추기 차원에서 조금 소외되었던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동안 2차 전지 관련해서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한다라면 2차 전지 관련주들만 움직였다라면 이제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차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물론 자동차 판매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만 이제 현대기아차, 우리가 이제 바랬던 부분들이죠. 현대기아차 수소도 하지만 전기차도 해라라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외쳤던 부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서 전기차 시장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다. 따라서 여기에 더해서 모비스라든지 글로비스 같은 현대차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현대차 완성차가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LG화학과 삼성 SDI가 오히려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에 또 금융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은행주들도 좋고 증권주들도 좋고 증권사들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수수료 수입이라든지 신용 이자 수입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뭐 각종 펀드 사태들이 좀 마무리돼가는 국면 이런 면에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는 국면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증권주들의 상승 흐름도 또한 눈에 돋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두산중공업을 필두로 두산그룹주 주가도 괜찮거든요. 예, 전반적으로 두산그룹주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매각에 관련된 얘기들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 상당히 조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뉴스에 상당히 목말라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이슈에 있겠죠. 따라서 많이 움직이죠. 예, 이슈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트레이딩 자금들이 몰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 일단 정부 정책에 따른 또 그린 뉴딜 정책주들도 또 단숨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조정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런 쪽들에 대한 관심들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여전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 그리고 정치인 테마주는 이게 쉽지 않은 접근입니다. 오늘 안철수 테마주가 좀 올라가는데 지금 뉴보텍이 15% 급등이거든요. 정치인 테마주는 좀 쉽지 않죠. 예, 그냥 이런 흐름이 있다 정도로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한 가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정치인 테마주는 제가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보다 실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을 만나는 게임이에요. 게임의 룰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치주 같은 경우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만나는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의 룰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탄력이 좀 좋아 보이는데 지금 대형주, 중소형주 어떤 쪽으로 투자하는 게 더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할지도 고민이 되거든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언택이 좀 쉬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언택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쉬어줘야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된다면 굳이 투자를 하시겠다면 포트폴리오상에 지금은 언택이냐 비언택이냐를 딱 이분법으로 나눌 수는 없고요. 예. 포트폴리오를 좀 이제는 철저히 구분하셔야 된다. 그전에는 어떤 한 종목이라든지 두세 종목을 찍어서 그런 것들이 수익을 내줬다면 이제는 그런 종목, 여러분들이 한두 종목 갖고 있다면 그 종목에 대한 비중을 좀 줄여서 만약에 언택을 갖고 있다면 비언택, 현대차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편입을 시키고요. 그래도 삼성전자만 갖고 있다면 삼성전자를 좀 줄여서 언택이 좀 조정을 받을 때 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이렇게 언택과 비언택을 지금 현재 순환 매초 하나 돌고 있기 때문에
고루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상에 편입을 시켜놓으시는 것들이 계속해서 수익률을 좀 지킬 수 있고 올해 어떠한 쪽이 갈지에 대한 것들을 향방을 결정할 때 그쪽으로 또 몰아서 갈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현대차, 기아차 흐름이 좋잖아요. 예. 이제 특히나 2차 배터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회동들도 하고요. 그러면은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기관이 또 꾸준하게 러프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좀 진입해도 괜찮은지도 궁금하네요. 일단은 급하게 따라가지만 않는다라면 조금 조정시마다 지금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게 나쁜 전략은 아닐 것 같습니다. 2% 상승이네요. 예, 그렇게 나쁜 전략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둘러서 따라가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이럴 때 조금 불안해하죠.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럴 땐 앞서 제가 이제 분할해서 계좌를 관리하라고 말씀드렸고 현대차를 내가 30% 산다라고 한다면 30% 살 현대차를 10%씩 나눠서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유효한 팁이 됩니다. 한 번에 30%를 다 사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을 한 3번 정도 나눠서 사는 것도 조금 심리적인 부담감을 좀 덜하면서 그 계좌에 편입을 시킬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된다. 이렇게 팁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코스피 2195, 2200선이 좀 저항으로 느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시장 전반적으로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2200에 대한 저항대를 과연 뚫어줄 수 있느냐 예. 여부가 초미의 관심권입니다. 지금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주 중반에 보여줬던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죠. 바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55,000원을 뚫어줘야 되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도 다시 상승세를 타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삼성전자가 1%대, 네이버, 카카오가 아침에 조정을 받다가 다시 지금 1%대까지 상승 흐름들을 보였는데 만약에 장 후반까지도 오늘 금요일이긴 합니다만 이런 모습 지켜주면 2200에 대한 돌파 시도 다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느 한 축이 무너지게 된다면 여전히 2200대는 강력한 저항대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 선에서는 나름대로 물량을 좀 줄이고 조금 조정을 받으면 물량을 다시 늘리는 그러면서 업종 간에 그리고 언택과 비언택 간에 그 계좌를 조금 섞어놓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상승률 상위 종목을 좀 찾아보니까 거래소 쪽에서는 형지엘리트, 신풍제약 우선주, 녹십자홀딩스 우선주, 서현, 한국주철관 이런 종목들이에요. 대덕전자, 신풍제약. 이게 제약바이오도 좀 섞여 있는 상황이고 테마주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책 관련주들도 지금 상당히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이제 증시에 있어서 다양한 트레이딩을 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런 종목들이 조금 중소형주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들로 향해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문가의 영역이다. 이런 종목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차라리 큰 종목 네이버, 카카오 조정을 받으면 사겠다. 아니면 현대기아차가 조금 주춤할 때 사겠다. 이런 전략들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오히려 지금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그냥 쉽게 하려는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작은 종목에 물려서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큰 종목에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큰 종목 말씀해 주시니까 그럼 코스닥에서 그 SK 머티리얼즈가 오늘 4.7% 상승인데 최근 흐름을 보니까 이게 5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최근에 52주 신고가도 지금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체 불화수소 양산 기대 강세다라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자, 이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엮이는 건지 좀 불화수소 같은 경우 일단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2차 전지? 예. 그러한 상황이죠. 따라서 이것을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산화된 아주 중요한 부품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차트를 놓고 본다라면 갭상승을 한 다음에 십자 전환형이 나왔습니다. 24만 3천 원 고점을 찍고 전일 거래량이 벌써 23%가 거래됐습니다. 개장한 지 불과 10여 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이게 저점은 10만 8천 원 찍었지만 그 코로나19 전만 하더라도 대략 한 18만 원대 이런 불화수소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몰랐었던 것들은 아니죠. 하지만 최근에 아무래도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쪽에 각광을 받다 보니까 약간의 오버슈팅이 나온 것이다. 따라서 추격 매수보다는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최근에 또 JYP 엔터도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었고요. 이렇게 엔터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아이돌 컴백 소식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니주죠. JYP 엔터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쪽들에 대한 일본
일본인들로 이루어진 일본을 위한 일본 그룹을 만들어서 소위 대박이 났죠.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그 새로운 엔터 쪽들의 먹거리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엔터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대규모 공연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했다라면 이제는 음반을 내지도 않고 음원을 통해서만이라도 스트리밍 다운로드를 통해서만이라도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줬다. 그리고 현지화 전략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엔터주들의 또 다른 면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렇게 새로운 그 사람들, 신인들이 예. 나오는 것들이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엔터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좀 지금 시점에서 좀 노려볼 만한 종목 뭐가 있을지 좀 알려주세요. 계속 언택트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언택은 예. 일단 좀 쉬어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 그래. 단기적인 접근으로서 언택을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증권주들이 상당히 좋다. 증권주요?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증권업종이 지금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는 그런 어떤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좌를 증권사들을 지금 소위 먹여 살리고 계시죠. 매매 수수료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신용 이자가 무려 6%나 됩니다. 현재 지금 조달 비용 대비 수익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신용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중소형 증권사라든지 대형 증권사 상관없이 다 좋다. 그리고 현재 지금 다양한 펀드에 대한 수수료 수입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특히 여러분들이 대형 증권사보다는 중소형 증권사들이 이럴 땐 시세 탄력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전략을 취하신다면 의외로 시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관심이 좀 그렇게 많지 않은 섹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나름대로 강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 업종에 대한 관심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그 정책과 관련된 뭐 그린 뉴딜 아니면은 디지털 인프라 이쪽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쪽은 어때요? 5G나 일단은 뭐 발표 이전에 예. 이미 한 달 전부터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세가 한번 분출을 했죠. 예. 우리가 이제 정책 수혜주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올라가는 단계가 있는데요. 일단 기대감을 갖고 무조건 다 무차별적으로 오르죠. 우리가 네. 그린 뉴딜이라든지 디지털 뉴딜 관련된 다 올랐고 이제는 그 뉴스가 나오는 날 조정을 받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제는 좀 조정 국면이다. 그리고 하반기쯤 되면 이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겠죠. 약 160조에 대한 정책안이 나오면 어떠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실행 방안이 나올 것이고 그 시행 방안 속에 어떠한 기업들이 과연 수혜를 볼 것인가라는 것들이 그때 가서 다시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책 관련들 여러분들 정부 정책이라고 그 포털 사이트에 쓰시면 정부 정책 홍보 사이트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을을 대비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제가 나오는 출연자분들께 여쭤보는 질문이에요. 금과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도 여쭤보는데 네. 금이 연내 뭐 온스당 2,000달러 돌파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우세한 상황이잖아요. 금 투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금은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잘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금 같은 경우는 완전히 머니 게임이 아니겠는가. 어떤 머니 본질 게임이요? 가치라기보다는 이게 유동성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금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은 EPS가 있죠. 주당 가치가 있지만 금이라는 것은 현재의 어떤 그 분위기상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나름대로 현재는 지금 이런 어떤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들이 같이 일어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금값에 대한 상승 흐름도 이미 탔다. 따라서 상승 흐름들은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 시장 전망 또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9시 17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 순매수로 대형주들이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또 어제장에서는 과연 이 메이저 수급 주체들은 어떤 종목들을 순매수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SK케미칼 오늘 0.6%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어제 중국과 관련된 그 소비 관련주들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오늘 하루 만에 0.6%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16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전자 강박권이고요. 넷마블 4% 상승 중이네요. 카카오가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3% 올라가면서 32만 3천 원입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롯데케미칼, 삼성생명입니다. 셀트리온 오늘 0.6% 올라가고요. 롯데케미칼은 1%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보합권이고요. CJ제일제당도 지금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철강주들 흐름 좋죠. 현대제철도 오늘 1.6% 상승으로 2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매도했습니다만 또 이들 종목은 매수를 했습니다. 현대차입니다.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8% 올라가면서 11만 2천 원이고요. KTNG는 약세입니다. SK텔레콤 소폭 상승세죠. 21만 8,500원이고요. 한국금융지주가 1% 상승세입니다. 역시 기아차도 오늘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죠. 36,350원이네요. 자, 그리고 기관 현대제철 순매수했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현대제철은 외국인 기관 동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현대건설입니다. 오늘 약보합권이고요. KB금융 0.5% 올라갑니다. 이마트는 떨어지고 있네요. DB손해보험이 1% 상승세입니다. 지금 시각 9시 19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0.3% 상승세 2,192선입니다. 코스닥 0.2% 오름세로 양시장 모두 제한된 상승폭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닥 776.77포인트입니다. 오늘 7월 17일 금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글로벌 톡톡입니다. 뉴욕 증시가 오늘 새벽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된 점, 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점,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130만 명을 웃돈 점 등이 복합적인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호재를 찾아본다면 미 의회가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지원책을 논의 중이라는 점, 또 존슨앤존슨이 다음 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 임상 일상에 들어갈 거란 소식, 또 지난달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크게 뛰었다는 소식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소매 판매 호조는 호재로 바라볼 수 없다는 분석이 있네요. June's numbers, like May's, these are the easiest months in terms of a rebound in consumer spending. Both these months benefited from pent-up demand, tax refunds, stimulus checks, extended unemployment benefits. The rebound in retail is going to be more gradually tenuous and take on a more W-shaped trajectory. 경제 지표가 부정적으로 해석된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락으로 방향을 잡은 이유의 중심에는 대형 기술주도 있습니다. 이번 주 대형 기술주들이 영 맥을 못 추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대형 기술주가 뉴욕 증시 상승을 이끌어왔고 또 국내에도 해외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집중 점검해보려 합니다. 최근 IT 공룡들이 급등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미국 일부에서는 경제재개 계획 보류 또는 철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만큼 이런 시점에 대형 기술주가 하락한다, 좀 타이밍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가요? This is a strange week to see rotation into value and cyclicals when you consider that one of the things the market is wrestling with is the acceleration of the virus, the pullback in mobility, the reimposition of lockdowns. Generally, value does best and cyclicals do best when the economy is expected to accelerate. And some of the events of the last week make that a little bit more in question. So I'm a little bit suspicious of the timing of this move. 시점이 안 맞는다. 그러면 시장이 잘못 움직이고 있다는 뜻인가? 다시 대형 기술주가 상승세를 탄다는 뜻인가 싶은데요. 근데 그건 또 아니라고 선을 긋네요. You know, look, in the short term, I think there's definitely the potential for more of a pullback, more of a rotation. You know, as a number of people have pointed out, the differential between large cap growth and large cap value has just been off the charts. It's about 27, 28%. So the notion that you're going to have a period where there's a little bit of a catch-up, I think makes sense.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어떨까요? 투자를 해야 하는 곳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When I have cloud growing to $600 billion in the next 2 years, Internet of Things at $1 trillion over the next 2 years, wearables at $50 billion over the next couple of years, those are the places where you want to have exposure. Just don't chase these stocks and wait for pullbacks like we're getting now. 장기적으로 괜찮고 또 지금 조정이 있는 거면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 매수를 하면 되는 걸까요?
Not buying yet. I'm going to wait for a little bit more of a pullback. You can be patient in this market, especially given that we are seeing this rotation at this point in time. 언제까지일진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톡톡이었습니다.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 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군 오늘의 키워드 함께 알아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진성준입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방송에 출연해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 모른 채 부동산 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진 의원은 어제 오후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토론한 뒤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거라며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앞서 토론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처방을 하게 됐다며 이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방송이 끝나고는 이와 상충되는 발언을 한 건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속내는 다른 거냐, 웃으면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여성 비서의 업무입니다. 고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이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한 내용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두 여성단체가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A씨는 박 전 시장 비서로 일한 지난 4년간 시장이 샤워를 하는 동안 속옷을 챙겨주고 남자 수행원이 있음에도 낮잠 자는 박 시장을 깨우는 업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고소 사실이 알려진 뒤 서울시 공무원들이 A씨를 회유하고 만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서울시가 사건을 제대로 규명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서울시청에 있는 증거를 확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기사회생 이재명입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8년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건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지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건 아니었다며 너무 엄격하게 처벌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주도해가며 다른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선 가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사색빛깔 넥타이입니다. 드디어 21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원 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는데 넥타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4가지 색상이 사선으로 담겼는데 이는 각 당의 색을 의미하면서 협치를 강조하는 넥타이라고 합니다. 청와대는 여야가 하나로 뭉쳐 코로나를 극복하자는 의지로 특별히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요 자리에서 넥타이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는 하는데요. 야당을 상징하는 색상이 담긴 넥타이를 착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지난해 말 조국 사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4.6%포인트 하락한 44.1%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여성과 30대에서 긍정평가가 큰 폭으로 줄었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정당 지지율 격차도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는 한국 사회의 반격입니다. 한국 사회로 잘 알려진 미국의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날선 비판을 내놨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워싱턴포스트에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부실 대응을 비판하는 기고문을 실었는데요. 이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공화당 주지사협회가 주최한 만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며 한국인들이 끔찍하다고 말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왜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야 하는지 모른다며 한국인이 자신들에게 돈을 내지 않는다고 불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 중국 V자 반등입니다. 1분기에 코로나19 여파로 마이너스 6.8%까지 추락했던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전했습니다. 중국의 지난 2분기 국내 총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해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로써 3, 4분기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CEO위원회에 보낸 서신에서 중국 경제의 성장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트위터 해킹입니다.
정치인과 억만장자, 연예인 등 명사들의 트위터 계정이 대거 해킹당하면서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커로 추정되는 이들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 그리고 모델 킴 카다시안 등의 트위터를 해킹해 이들의 계정에 비트코인을 보내주면 2배로 되돌려주겠다는 트윗을 올렸는데요. 이에 FBI는 가상화폐 사기를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FBI는 가상화폐를 보내라는 글에 피해자가 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핫이슈 키워드였습니다.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상승하자 정부가 이번엔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에 남는 땅이 많지 않다는 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 제한 구역인 그린벨트 해제와 또 재개발, 재건축 허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대출에 이어 세제 강화까지 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조여왔는데 이번에 공급 대책까지 예고한 상황입니다. 조만간 나올지 모르는 23번째 대책이 과연 마지막 대책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샵 3698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한양대 부동산대학원 최원철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앞서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발언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 의원이 최근에 한 토론회에서 나와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마이크가 꺼진지 모르고 얘기를 했다가 이게 나중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노출이 되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발언을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발언을 보면은 진성준 의원이 이제 마이크가 꺼진지 모르고 얘기한 건데 앞서서 김연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이 집값이 떨어지는 게 경제 부담이 되니까 함부로 집값을 막 떨어뜨릴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진성준 의원이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 뭐 어제 오늘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글쎄요. 당정 특히 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네. 투기와의 전쟁 뭐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집값 잡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여당의 의원이 이렇게 나와서 뭐 물론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렇게 발언이 노출된 것 자체가 속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국민들이 보면은 좀 많이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들의 실망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실은 여당 내지는 또 청와대 쪽에 있어서 많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자들이 예상외로 많았다는 점에 네. 있어서 사실 굉장히 국민들의 신뢰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요. 어제 그런 부분들을 또 다잡기 위해서 또 오래간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 연설을 통해서 분명히 정책 부분에 대한 현재 기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날 사실은 어제 이제 MBC 방송에서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그것도 공교롭게도 사실은 이제 방송이 다 끝난 이후에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은 긴장감이 없는 가운데 이제 어느 정도 속마음이 이제 비춰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제 그 부분에서 진성준 의원은 분명히 그 4명의 토론자들 가운데 이제 여당을 대표해서 나오셨던 그렇죠. 분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반대편의 야당 쪽에는 송숙준 의원뿐만 아니라 이제 김연아 지금 전 의원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비대위원 비대위원으로 있는데 그런 쪽에서 오가는 이야기치고는 사실은 그 진성준 의원이 너무 긴장감 없고 너무 좀 사실은 책임감 없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모든 전체의 정부가 사실은 뭐 기재부나 국토부 가리지 않고 사실은 새로운 정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급 부분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전체적인 정책 추진력 동력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추진력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국민들로 하여금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갖다가 잃게 만듦으로써 향후에 어떤 안들이 뭐 23번째든 4번째든 어떤 안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저 정책 당국자들의 어떤 정책 내용 대안과 또 속마음은 다를 것이다라는 그런 불신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여권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마 부담 요인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진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 자료를 배포를 해서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뭐 유감을 표명한 상황인데 글쎄요, 왜곡 보도라고 그 본인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은 사실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속마음이 나갔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일단 보셨어요? 공인으로서 일단 그 말조심은 해야 되는데 어쨌든 방송이 끝난 이후에서도 일단 방송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는 어떤 자신의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좀 자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뭐 100분 토론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뒷담화가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그 과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뭐 국민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노출이 되든 안 되든 본인이 어쨌든 여당 의원이 지금 여당은 부동산을 강하게 규제하고 다주택자들 특히 투기로 규정하면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속마음이 그렇게 갖고 있다는 것 자체도 국민들은 좀 실망을 할 것 같거든요. 당연히 실망하죠. 당연히 실망하고 일단 양면성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겉으로는 주택은 잡아야 되고 이거는 반드시 정책이 연착륙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내 내심은 집값은 안 떨어질 거야. 사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정책에 대한 어떤 국민의 불신감이 훨씬 더 높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정책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휘하기에도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라는 거는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보셨죠? 예. 어떠셨어요? 보시고 나서? 지금 아무래도 여당 쪽에서 굉장히 당황을 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져가지고 부동산 쪽으로 너무 이제 자금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남에 이런 쪽에 이제 집값도 안 잡히고 그 굉장히 문제들이 되는데 그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게 내재돼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대책 얘기를 하지만 정확한 어떤 핀셋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먹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조금 더 꼼꼼하게 그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 다음에 대책이 좀 나와야 되는데 대책이 좀 자주 나올 만큼 많이 자주 나오고 이게 있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예전 같은 경우하고 조금 다른 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금리에다가 그 저금리 유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유동성이 뭐 계속 거의 풀리고 엄청나게 있고. 지금 풀리니까 돈이 지금 갈 데가 없다. 근데 이제 두 가지인데 주식 쪽하고 이제 부동산 쪽으로 몰리는데 보통 그렇죠. 근데 이제 주식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좀 안정돼 가는 것 같은데 이 부동산 경우는 이제 조금 과도하게 이게 하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그거를 좀 어떻게든 좀 빨리 좀 안정을 좀 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은 했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너무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좀 표출하지 않았을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사실 신년 초 올해 초에 네네. 본래 상태로 돌려가야 된다 가격 부분은 너무 그 많이 말씀을 올랐으니까. 하셨던 바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비추어 보더라도 여당 의원으로서 사실은 그 대통령이 생각하고 계신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사실 부정하는 그런 표현으로 국민들은 그 짧은 시간이지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파장이 크다고 보입니다. 사실 뭐 본격적인 얘기 다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뭐 말씀을 하신 것처럼 22번 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는 동안 정부의 입장은 하나였어요. 공급은 충분하다. 공급은 충분하니까 공급 대책보다는 뭐 세제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압박을 해왔던 건데 최근에는 또 기조가 좀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지만 지금 주무부처 장관인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그 710 대책 나오고 나서도 그렇죠. 서울 아파트 공급이 충분하다, 공급은 충분한 상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은 또 이제 공급에 대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현미 장관도 좀 의지를 꺾고 얘기를 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두 박사님 그동안 공급 얘기를 누누이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생각도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현미 장관이 저렇게 이야기한 7월 14일 전후해서 또 국토부 차관도 사실은 공급에 문제가 없다 이야기를 맞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근거로서 사실 최근 3년간, 최근 5년간 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년 한 7만 5천 호 내외로 네.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또 저렇게 변했어요. 근데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그런 정부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건 참 환영할 만한 일인데 사실 시장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또 많은 부분들의 자료를 검토를 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그 주변의 여건들이 지지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공급 부족에 대해서 공감대를 했다는 게 과연 너무 늦었다는 점도 좀 들고요. 만시지탄 뭐 좀 늦었다는 것도 들고요. 근데 과연 저게 정말 여론에 떠밀려서 일시적으로 저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정말 그런 심각한 문제를 느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급의 필요성을 확충하고 계신지가 조금 의구심이 많이 나는 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수요 억제 부분에 대한 정책을 펴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제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수요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수요를 충족할 만한 공급이 되지 못했다는 명확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수요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자꾸 정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5년치, 10년치, 그다음에 이제 3년치 이런 부분들의 그동안에 공급 물량들 됐던 것을 가지고 대체적으로 현재의 수요를 추정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이 잘 알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많이 노출되다시피 강남 지역의 아파트에는 전국에 있는 모두가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잠재 수요 혹은 대기 수요의 그런 부분까지 포함할 때 지금 정부나 또 이런 쪽에서 여당에서 생각하는 보다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의 수요는 훨씬 큰 규모일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이번에 정부가 시기적으로도 좀 늦었고요. 네. 현재 상태에서도 정말 수요에 대해서 공급 부족에 정말 어느 정도 부족한가에 대한 어떤 판단에 있어서도 지금 아마 TF 속에서도 약간 오락가락하고 있는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조금 더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들을 좀 면밀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택 공급이라는 것이 내가 오늘 공급하겠다 그래서 집이 당장 늘어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는 주택 관리를 할 때는 주택 공급이라는 계획이라는 거를 수립합니다. 중장기 계획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주택 공급 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죠. 10년짜리. 그리고 그렇게 수립돼 있는 계획에 맞추어서 봤을 때에는 주택 공급이 예전 계획대로 목표치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급량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마치 지금 언론 보도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여태껏 수요만 억제를 하는 계속되는 정책을 발표했다가 이제 와서 이제 공급으로 선회해서 마치 공급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저는 명백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주택 공급에서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그린벨트를 풀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하고 팽팽하게 대립을 하다가 그러면 그린벨트를 보존하는 대신에 서울에 있는 유휴부지라든지 이제 이런 부지들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었고요. 또 발표한 것에 맞춰서 이제 8.2 대책 이후에 주택 가격이 상당히 안정되면서 일부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상기 신도시 추진하지 말아라.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공급량도 충분한데 왜 지금 상기 신도시를 개발하냐라고 해서 상기 신도시에 대한 많은 반대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그러다가 다시 주택 가격이 올라가니까 지난 5, 6대책에서 정부는 다시 이제 수도권을 포함해서 서울을 포함해서 7만 원을 더 공급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다시 주택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추가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는 거지. 이 22번째 우리가 얘기하는 부동산 대책에서 전혀 공급 대책이 없이 수요 억제 일변도만 내려왔던 건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서울에 주택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이제 지금 자체가 어떤 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되다가 보니까 서로 사고자 하는 수요가 많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공급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집을 짓는 거는 상당히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집을 아무리 많이 발표를 하더라도 이 집이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건 문재인 정부 이후에 집이 공급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은 그 다음이 보는 거고 지금 정부가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전 정부에서 공급을 가지고 경기의 긴축수단이라든지 운영수단, 활성화 수단이라든지 이런 걸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의 30년사를 들여다보면 5년은 공급이 많았다고 5년은 공급이 작았다고 늘 이런 그 기복을 타는 어떤 문제가 주택의 장기 수요의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에 지금 집이 이제
공급이 안 되는 것 같이 정부에서 목표로 삼았던 공급 목표는 충분히 지금 달성이 되고 오히려 초과 달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은 여전히 서울에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봤으면 좋겠고 이번 대책이 그린벨트를 푼다라는 게 처음 나온 대책은 아니라는 거죠. 교수님 어떠세요? 지금 뭐 어쨌든 조문부 장관 자체가 말을 지금 번복한 상황이고 그리고 정책을 이제 공급 대책 쪽으로 좀 무게를 실으려고 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 그랬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공급을 했어요. 그때 실제로 예전에 비해서 서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공급을 하고 수도권도 공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줄이는 노력을 좀 했었고 이제 그 어느 정도 안정되게 이제 좀 그 예전 수준으로 마치자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 강남에 이제 집값들이 계속 불안정하니까 그 박원순 전 서울시장께서 그 강남이나 여의도 쪽에 재건축, 재개발을 좀 이렇게 붙잡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면은 충분히 공급이 됐었을 텐데 이게 너무 뭐 로또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국회에서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려가 되면은 그 재개발 재건축 할 때 일반 분양분을 그 공공임대로 하면은 집주인들은 비료율이 올라가니까 좋고 그 공급도 바로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최근에는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라도 빨리 공급을 하는 게 맞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원인하고 대책이 항상 같이 따라야 되는데 왜 갑자기 서울의 강남에 뭐 갑자기 이렇게 수요가 몰리냐? 교육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교육 그 수시 인원을 좀 늘리겠다 하니까 불안한 학부모들이 너도 나도 뭐 가족들하고 좀 강남을 가보겠다 이런 수요가 좀 많이 늘고 제가 또 강남구의 도시 그 안전위원인데 실제로 그 회의를 해보면은 청년들이 그 뭐 고시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엄청나게 몰린다는 거예요. 뭐 K-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뭐 기획세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한꺼번에 좀 이렇게 해결이 좀 되면은 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김현미 장관도 이제 변화를 보였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갑자기 수요가 생긴 거죠. 갑자기 이제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요가 갑자기 이제 급증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공급 아까 얘기한 대로 재건축 재개발의 진행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근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어쨌든 김현미 장관은 공급이 충분하다라는 기존의 입장이었고 이제 최근 들어서 좀 공급을 바꾸려고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이제 바꾸는 모양새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남에 대한 선호 현상은 굉장히 오래된 일이고 맞습니다. 교육 열도 사실 강남에 뭐 교육 8학군이라든 이런 게 있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에 대한 뭐 이제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 맞는데 사실 최근에 이렇게 김현미 장관이 심적인 뭐 변화라든지 정책적인 변화를 주게 된 원인이 뭘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안정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얘기대로 교육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제 변하면서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니까 너도 나도 지금 강남에 투자를 하겠다, 뭐 강남에 집을 사겠다 이런 수요가 갑자기 막 늘어나는 상황이죠 지금. 제가 잠깐 더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은 사실 정부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뭐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 공급에 대한 관심 없었죠. 투기 수요의 억제라는 부분에 다 올인하고 있었고. 사실 공급과 관련해서는 이제 2017년도에 그 주거복지 로드맵 그걸 통해서 대부분의 경우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고 공적주택이라고 해서 분양은 일부 한 15% 정도 되는 그래서 100만 호라는 숫자를 가지고 많은 국민들에게 공급과 관련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국에 있어서 지방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다음에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배포해서 이제 마중물을 갖다 충분히 역할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전국적으로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아마 부족 부분에 대한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입장으로 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그대로 갔으면 좋았는데 기대와는 달리 사실은 주택 가격이 굉장히 오르는데 오르는 부분들을 분석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유동성 문제 외에도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래도 이제 아까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뭐 장관님하고 차관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원래 4만 뭐 한 호 이상의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상의 그 입주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네.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문제는 뭐냐? 내년부터예요. 위험은 내년부터 해서 지금 물량 자체 입주 물량이 급전직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부동산 114 자료에 의하면 2만 5천 호 정도로 입주 물량을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훨씬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후년의 경우에는 3기 신도시 가지고 자꾸 뭐 사전 청약하면은 충분히 수요에 대응한다고 하는데 일단 입주 물량은 내후년의 경우에 지금 예상되고 있는 건 12,000호 내외입니다. 굉장히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절반으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반 지금 장관님이나 차관님은 시중에 있어서의 어떤 부동산 심리를 잘 어떤 이해를 못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중에서는 그 불안감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이번에 사실 그 710 대책까지 나왔지만 어제 발표된 어떤 그 한국감정원의 발표에서도 가격은 계속 지금 오름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볼 때 시중에서 불안해하는 것은 향후에 있어서 즉 내년부터 시작되는 입주 물량의 감소와 그리고 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부터 공급에 대해서 상당히 억제를 많이 해왔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부분을 갖다가 규제를 갖다가 뭐 초과이익 환수제뿐만 아니라 안전진단 기준을 매우 높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팔 수도 없도록 이번에 양도세 부분도 지금 굉장히 벽을 높여놨잖아요. 네. 예, 중간에 하는데 그럼 여기서 지금 많은 부분 아까 공급 이야기했는데 공급은 신규 공급 외에도 사실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기존에 있는 주택들이 시중에 많이 나오면은 그것도 하나의 공급 물량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부분마저도 이번에 710 대책에서 양도세를 중과한데 내년에 더 올리겠다고 하면서 기회를 준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강자의 횡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중에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 부족에 대한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린벨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택지 확보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공급 물량을 직접적으로 뭐 착공에 들어가고 분양에 들어가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그 잃어버린 어떤 그 신뢰감에다가 향후의 불안감을 갖다 해소시켜 주는데 정책에 저는 주안점이 두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말씀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으니까 제가 몇 가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면 정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계획에 의해서 매년 단위별로 주택을 공급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규제의 강도를 높일 수도 있고 규제의 강도를 낮출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대한민국에서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지방의 인구들이 지금도 연일 유입이 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도 1인 가구가 빠른 속도로 지금 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가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1인 가구에 따르는 주요의 수요라든지 이런 거는 끊임없이 창출이 되는 과정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에 어떤 주택이 많이 젖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젖었지만은 이제 우리 민간들이 느끼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주택 자가 점유율이 전혀 높아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강남 3구, 특히 이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주택 자가 점유율이 한 3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내 집인 거죠? 예, 내 집에서 내가 사는. 내가 없다. 그런 게 34%밖에 안 되고 나머지 66%는 임차 수요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족한 주택의 수요와 1인 가구의 어떤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준주거 형식의 주택들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됐음에도 여전히 주택은 불안한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방치해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원인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기 위한 노력은 최소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번에 대통령께서 발언하고 그 이후부터 이 주택 문제에 많은 정치가 개입이 됐는데 저는 그걸 포퓰리즘이라고 지금 사실 보고 있거든요. 주거 정책만큼은 주거 정책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일단 맡기고 정치인들은 좀 발언을 자제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끝없는 불안 심리를 유도하는 어떤 그런 발언들이 여야 할 것 없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게 바로 이제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어떤 그런 사유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공급 대책을 제대로 내서 이걸 발표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바로 네거티브 언론이 나와서 이거는 정책이 실패된 거다 뭐다 한 거를
우리는 지금 정책이 세팅이 돼갖고 그러니까 7.10 대책이 발표가 돼서 이 7.10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최소한 한 달, 2달 정도가 지나야지 이게 효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조차도 지금 주지 않는 상태에서 7.10 정책은 벌써 실패했다. 이렇게 규정을 줘버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 국민으로 봤을 때에는 야 이게 주택 정책이 잡히겠다의 문제가 아니라 야 이거 앞으로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 심리가 점점점 확대가 된다라는 거죠. 바로 지금 우리가 그 위치에 지금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김현미 장관이 6.17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2주 지난 시점에서 국회에 답변을 할 때 현재 2주가 지났는데 왜 효과가 없느냐, 오히려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하니까 2주를 더 기다리면 된다고 했거든요. 감정원에서 이번에 발표한 거 사실 주간 단위로 주택 가격을 발표한다는 거는 사실 옳지 않습니다. 이건 주택은 사실 한번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금이 투자가 되고 이걸 일반 국민들이 1주택자라든지 일시적 2주택자들이 집을 가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보유하는 거를 전제로 하는데 근데 이제 주간 단위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데 감정원에서 지금 발표된 자료에 바탕 기준이 뭡니까? 호가를 중심으로 해서 감정원에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제가 국토부는 실거래에서 발표를 제 하죠. 이야기 그게 아니고 장관님께서 네. 그 국회에서 답변을 하시면서 6.17 같은 경우에 그때 2주 정도 지난 시점에서 답변을 하시면서 2주만 더 지나면 즉 한 4주 정도 지나면은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송하는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6.17 대책의 경우에는 한 달 정도가 이미 경과하고 있는 오늘이 시점이거든요. 7월 17일이니까 딱 한 달 그렇죠. 된 시점이죠. 그러니까 이때쯤에는 뭔가 효과가 그 드러나야 정책의 되는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지금 시점인데 말씀하신 대로 한국감정원에 어제 발표된 그 주간 그 동향 부분이 물론 현재 그 성패를 6.17 대책의 어떤 성과 여부를 갖다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많은 여러 언론이나 시중에 있어서 분위기로 봐서는 사실 6.17 대책이 강도가 높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들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까지 나오냐 하면은 그 패닉 바잉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가 앞으로 예정되어 있거나 그런 강도가 더 높아지려고 할 때 오히려 심리적으로 빨리 주택을 사야 되겠다는 때가 아니면은 놓치면 못 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거군요.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은 6.17 대책이든 제가 7.10은 아직 좀 더 한 달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효과도 우리가 강도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하지만 대책의 효과 부분은 장담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덧붙인다라고 얘기하면 자 6.17 대책이 발표되고 오늘이 7월 17일이니까 지금 한 달 됐지 않습니까? 자, 한 달 된 동안 6월 달에 사실 주택 거래량은 한 4, 5천 건으로 거래량이 상당히 늘었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얘기도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전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이 돼 왔습니다. 지난 8.2 대책도 마찬가지고 12.16 대책도 마찬가지고 그 시장에서 정책의 효과가 세팅된 기간이 한 2달에서 3달 걸리면서 전세가가 하락하고 주택 가격이 보합세 내지는 하향 안정세를 유지했던 어떤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정책을 평가하는데 너무 성급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 이야기 아니고 그 장관님께서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그 장관 표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자 국회에서 주무장관이 국회에서 답변을 했을 때 모든 실상을 다 얘기해서 구구절절히 발표는 못하지 않습니까? 자 어떤 의원이 질문을 했으면 그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맹신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우리가 그것이 전체적으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장관이 견해를 바꿨다. 아니면 이것이 주택정치의 변화를 시그널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 확장해서 갈 수도 있고 오버해서 해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똑같죠. 자,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게 지금 국토부의, 정부 대변인은 아니지만 꼭 토론에 나오면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자, 그린벨트는 항상 지금 서울시에서 주택 문제가 나오면 늘 국토부와 대립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번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정책을 해석해주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와서 얘기해줄 때에는 어떤 객관적인 거를 좀 얘기가 되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저는 국민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제가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거는 조성규 위원님 말씀은 어쨌든 김현미 장관이 6.17 대책이 왜 효과가 없냐라고 질문에 대해서 한 달 정도면 기다리면 효과가 나타날 거니까 지금 보는 그 전 시점에 보는 거는 좀 성급하다라는 지적을 했었고 그걸 국민들이 봤기 때문에 이 정도 때쯤에는 이제 대책이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효과가 나타나는 뭐 조짐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하물며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추가 대책이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앞으로 규제가 더 강해지고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거기다가
이번에 집을 사지 못하면 집을 언제 살 수 있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한 달 뒤에 효과가 나타난다. 그거는 주택이라는 주택 정책이라는 거는 그렇게 빨리 효과가 나타나는 너무 짧은 아니죠. 기간이죠, 예. 사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그러니까 달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짧죠, 한 사실. 달도 안 돼가지고 또 다른 대책이 나올 만큼 너무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뭐 최근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싱가포르처럼 우리도 좀 많이 네. 그좀 여당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강화를 좀 하자. 그다음에 실수요자를 가자. 좀 체계해야 된다. 지금 아까 패닉 바잉은 30대가 제일 많이 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30대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막 자녀 생길 때니까 빨리 집을 사놓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요번에 정책 나오는 것들 보면은 실수요자들 특히 2030 세대 쪽에는 최대한 그러니까 청약할 때 훨씬 가점을 주겠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고 저도 그 실수요자를 챙겨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주택 지금 다가 점유율이 65%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90%예요. 근데 싱가포르이 왜 이렇게 세게 주택 정책을 했냐면 처음에 싱가포르이 독립을 할 때 그 다 민족 국가가 다 모여 있는데 서로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워낙 가난한 나라가. 그래서 그때 총리가 자가 주택을 어느 정도 안정을 시켜야 집을 안정을 시켜야 경제가 발전할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했던 정책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선진국이 됐고 엄청나게 안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 IMF 이후에 2003년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권마다 다 부동산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국민들이 계속 불안한 거죠. 아 이번에 또 계속 불안한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또 정부도 그래서 세제나 대출 부분에서 수요를 좀 억제하는 위주로 좀 갔던 것, 공급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근데 이번에 이제 공급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하면서 세 분 말씀하셨던 그린벨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면적이 한정돼 있고 지금 더 이상 뭐 땅을 개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개발이 제한돼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거기다 부동산을 올리면 그래도 공급적으로 좀 여유가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또 정부 내부에서도 굉장히 엇박자를 내는 부분을 보였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당초에는 그린벨트 해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바뀌었고 그 이후에 다시 국토부, 그러니까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1차관 박성훈 1차관은 검토한 적 없고 검토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을 두고도 정부 내부에서 시선이 엇갈릴 수는 있습니다. 엇갈릴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게 국민들한테 노출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은 불안하거든요. 또. 그 부분은 지금 이제 형식상으로 본다면은 홍 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시장 주택 관련해서 이제 안정을 위한 TF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형식상으로 볼 때 홍 부총리가 팀장이에요. 그죠? 그렇죠. 전체를 갖다 할 수 있는 이제 중앙 이제 컨트롤 타워의 최고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전번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대책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있을 때 대통령께서 김현미 장관을 청와대로 부르셨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례적으로 불렀죠. 이례적으로 불러가지고 한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내용 속에도 이제 공급 이야기도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때 이후로 기류가 좀 많이 변하면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핫 이슈로 많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럴 때마다 사실 6.17 대책 같은 경우에는 김현미 장관께서 사실 세제와 관련 부분이 주 내용이었는데 김현미 장관이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의 경우에는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좀 지적 사항이 있다 보니 그런지 몰라도 좀 추측입니다, 그냥. 근데 7.10 대책에서는 이제 홍 부총리께서 총대를 메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느낌 혹은 뭐 다른 언론에서 보더라도 과연 그러면 현재 대통령까지 나선 상황에서 이 컨트롤 타워라는 게 대통령이신지 대통령은 사실 뭐 전문가도 아니시고 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에 대한 정책적인 그런 방향성만 제시하시는 분인데 그렇다면은 홍 부총리가 정말 명실상부한 어떤 그 중앙 컨트롤 타워,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컨트롤 타워의 수장이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정치적인 그런 배경이나 이런 걸 볼 때 김현미 장관이 좀 더 영향력과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노출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전체를 갖다 이끌어가는 최고의 책임자인지를 저는 확신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어떠셨어요? 그 부분은 저도 양반하고도. 동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박사님 서울시는 말씀에, 지금 예, 강경하게 동의가- 반대를 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박원순 시장의 이제 좀 이렇게 네, 유보 비보가 상황이 있었죠. 있다 보니까 예. 이제 서울시가 기존의 정책을 유지할 것인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관전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이렇게 수도권을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여기가 과연 그린벨트일까라는 어떤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지게 하는 곳이 뭐 비닐하우스가 많다든지 그린벨트 하면 우리가 연상적으로 숲이라든지 어떤 좀 이렇게 그렇죠. 개발이 안 돼 자연을 있는 좀 생각을 하죠. 예, 찾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이 명백하게 훼손된 곳이 있다라면 이참에 그린벨트에 대한 어떤 전면적인 어떤 수정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다라면 저도 그거의 하나의 그 방법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또 우리가 할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기 사진이 시청자님들께서 보일지 모르지만 이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 있는 한강변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멀어질수록 우리가 보면 도넛 현상이 생겨갖고 도시가 더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렇다면 고밀복합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미국의 맨하튼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곳이라면 저는 여의도 정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어떤 방해되는 어떠한 자연이라든지 유해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데는 과감하게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규제를 완화해서 고밀복합으로 쫙쫙 올려준다 그러면 사실 서울에 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파트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 아파트가 있어야 할 곳이 없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아파트는 한 57%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실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과단성 있는 행동, 그것이 바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네. 이참에 이제 7월 말쯤에 공급 계획이 나온다라면 그린벨트도 과감하게 모든 사람이 공감해서 아니다라고 한 것은 과감하게 규제 혁파를 하고 또 도심에서 실질적으로 자연환경과 우리가 보존해야 될 후손들에게 물려준 자연 가치가 있는 곳을 재놓고서는 과감하게 만들어 준다라면 뭐 서울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을 두고도 걱정이 많아요. 사실 그린벨트를 해제를 했을 때 공급이 늘어나고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문자를 몇 개 보내주신 거 보면은 걱정하시는 시선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네네. 0173님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건 미래가 없는 나라고 후손들에게 창피한 처방입니다라고 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거기가 개발됐을 때 후폭풍을 좀 우려하시는 시선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또 1464님은 그린벨트는 산소 공급소이기에 낙후된 주택을 재개발함으로써 그린벨트를 지켜내야 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가 굉장히 뭐 단순히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라기보다는 서울의 산소 역할을 해주는 소중한 곳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소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밸런스 조절을 해서 필요한 데는 좀 개발을 하고 지킬 곳을 지키는 그런 선택적 방법을 말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계획위원도 하고 네네. 실제 각 지자체별로 해서 실제 도시계획 심의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다니거든요. 현장을 나가 보면은 여기가 그린벨트냐 하는 얘기가 많아요. 아까 소장님 그러니까, 말씀하고 예.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자. 그거는 서울의 진짜 숲이라든가 정말 잘 가꿔져 있는 이런 데를 해제하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내곡동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미 그린벨트하고 전혀 상관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제 실제로 심의할 때 가족분들하고 그런 지역에 가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공원은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 서울만 하더라도 남산을 중심으로 4개 이제 뺑 둘러가지고 큰 산이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된 이 숲도 있고 이게 가장 안정된 지역인데 단지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이미 훼손이 많이 돼가지고 그린벨트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지역들을 오히려 그 강남 쪽에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은 오히려 이렇게 잘 그 개발을 하면은 주택도 공급하지만 요새는 주택 공급할 때 그 주거 내 아파트 단지 내 조격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분들까지 거기 와가지고 오히려 그 같이 쉴 수도 있고 이런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이게 뭐 그린벨트가 무조건 무슨 뭐 미래 어떤 저기다. 아니 그거는 다시 그 훼손된 거를 다시 그린벨트로 만든다는 건 오히려 그 역발상이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개발을 그 깔끔하게 하는 게 훼손된 데를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게 그렇죠. 필요하다 말씀이신 강남 거죠? 쪽에 이제 그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맞죠.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한 5단계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 말씀한 대로 거의 이미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쪽에서는 3등급에서 5등급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제 그린벨트 해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린벨트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특정 정치인이 계속해서 보존하자고 이야기했다기보다는 그 보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보존을 갖다가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들도 지금 많이 있고 네네.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택지 조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좀 그쪽을 갖다 개발하는 쪽으로 하자는 그런 해제 쪽으로 의견도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들을 정치인이나 특정 어떤 그런 전문가 집단의 일부가 그것을 갖다가 자신들의 의사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결정하는 것은 다소 무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우리 소장님 또 이점 소장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 부분은 이 자산은 사실은 우리만의 자산이라고 다음 세대 자산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서울시라는 충분히 지금 숲이나 이런 쪽에서 잘 가꾸어진 이 대도시가 자칫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무분별한 확장이나 이런 부분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민들이 최소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가능한 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정치 상황이 갑자기 뭔가 변수가 있다고 해서 어제까지 안 된다는 쪽의 입장에서 지금 바로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무모한 선택을 잘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의견을 또 주고 계세요. 지금 7013님은 그린벨트 풀어서는 답이 없습니다.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방 이전을 통해서 지방 개발을 하는 우리는 너무 서울에 집중이 돼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시는데 그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린벨트를 개발을 해서 서울의 공급을 늘리면 또 서울의 인구가 몰리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양극화, 지방과의 간극 차이가 벌어지는 양극화 상황이 더 가속화돼서 결국은 어쨌든 우리 부동산 시장은 서울 하는 게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제일 우리가 슬픈 현실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점점 일자리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비대면 상황서부터 언택트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지금 기존에 깔고 있는 뭐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네. 즉 먹거리가 지방에 없어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 젊은 분들이나 누구나가 다 수도권으로 와야 일자리가 있고 공급되고 있던 살수 이런 있는 상황이 거죠. 예. 그런 상황만 본다라면 우리나라가 1970년대로 다시 회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제 문제는 누구나가도 한국은 아직은 당분간은 고도 성장을 하기 힘든 저성장 늪에 갇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해서 일자리가 찾기 힘들다라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는 아주 심각해질 거라고 지금 보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정부에서 어떤 정부가 노력을 하더라도 수도권에서의 주택 공급 문제는 항상 당시의 사회적인 현안이 될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많은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만 결국에 뭐냐면 지방에서 거주할 수 있는 직주 근접이 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도시의 기능을 만들어 놓지 못한다라면 인구 집중은 막을 수가 없는 없죠. 이런 상황이겠죠. 근데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경제 자유구역이라든가 뭐 새만금이라든가 많은 지방의 실제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할 때 그 굉장히 많은 자문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많이 다니고 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의 양질의 어떤 일자리 만드는 작업들도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또 괜찮은 주거 단지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공급하는 일도 지금 같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대책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저금리에다가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강남에 몰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빨리 막자.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시청자분께서 얘기한 대로 지방의 일자리도 잘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청주에 그 원자력 가속기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청주 집값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리고 대전에 요새 집값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부산도 실제로 부산 가보면은 거기 100층짜리 서울에 없는 80층 100층짜리 그 마린시티라든가 LCT라든가 굉장히 최고급 주거들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주택 가격도 결코 안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강남으로 몰리니까 뭐 전부 인구가 몰리는 거 아니냐. 하지만 서울은 이미 1000만이 깨졌어요. 그리고 인구가 그렇게 급격하게 안 늡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도권이 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수도권은 좀 늘고 있죠. 근데 서울은 아니에요. 서울은 오히려 그러니까 1000만이 수도권을 깨졌죠. 중심으로 한 예. 서울 집중 현상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모습을 지금 보이는 것 예를 들어 같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라든가 네네.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을 하니까
지금 고양시에도 그 100만 정도 하는 집 그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테크노밸리 진행을 하고 있고 뭐 군포라든가 이 서울 주변으로 그런 것들을 다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집주근접으로 지금 개발을 하는 거고 2기 신도시나 3기 신도시 들어올 분들은 글로 이제 다닐 수 있게끔.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핀셋을 만들 때 실수요자, 직장이 좀 가까운 사람들, 뭐 네. 이런 사람들 우선적으로 좀 공급을 한다든가 그 뭐 자녀가 있는데 집을 좀 이제 좀 넓혀야 된다든가 뭐 이런 좀 정확한 거를 좀 예측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네.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들이 지금은 있다는 조금 거죠. 이게 당황하는 거를 자꾸 카바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 막 지방의 정책이라든가 각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것들을 동시에 보니까 뭐 이렇게 그 지금 뭐 서울만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세종시나 이런 데도 같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네네. 너무 급한 처방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또 다시 부작용이 되는 문제를 거죠. 예, 만드는 그게 자꾸 요인이 된다는 문제가 거죠. 자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제 좀 차분하게 네네. 정확하게 그걸 좀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어쨌든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뭐 그린벨트 해제나 이런 것들도 거론되지만 그린벨트 해제하지 말고 용적률을 좀 높여서 그렇죠. 여기서 그냥 주택을 공급하면 어떻겠냐. 그린벨트 해제한다는 건 좀 이해관계도 좀 첨예하고 또 후손들에 대한 책임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용적률 높이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좀 논의를 하다 보니까 핵심은 비켜나가지고 즉 지름길을 두고 자꾸 지금 우회도로를 찾고 있는 격인데 저는 지금 도심지에 있어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시키면요 충분히 이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일시에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해결된다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도심지의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켜주고 규제를 완화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도심의 고밀도 충분히 고밀 개발을 갖다가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한 이제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마지막에도 이 부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사실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고밀 개발 같은 것도 고밀 개발 하나만 해가지고는 지금 이미 그 전에도 우리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고밀 개발 이야기가 나왔지만 가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정비 사업과 함께 고밀 개발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용산 지금 정비창 같은 경우에는 8천 가구 공급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용적률을 갖다 충분히 높여주고 청수 부분에 대한 제한까지 완화시켜 준다면은 2만 가구까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8천 가구를 2만 가구까지 늘릴 수 그렇죠. 있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해당되는 부지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으니까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우리가 용도 용적제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도 이렇게 검토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물량 부분에 대한 확보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여전히 꽉 묶어놓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제한시켜 놓은 가운데 자꾸 우회도로를 찾아내니까 여러 가지 편법이나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그에 대한 또 반작용들이 나타나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가장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핵심을 찾는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결국 핵심이 재건축 재개발 쪽으로 근데 방향을 이제 잡으셨거든요. 두 박사님 얘기에 용적률을 제고해야 된다는 거는 절대적으로 찬성하고요. 네네. 재건축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다른 의견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재건축 부분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주택 소요량을 이제 추계할 때 멸실주택이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인구도 그렇고. 근데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통상적으로 재건축을 한다 그랬을 때는 집이 한 30% 일반 분양분이 나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에 뭐냐면 만 세대를 재건축을 하게 되면 13,000세대가 되지요. 한 4, 5년 후에. 그렇지만 당장 이 만 세대에 집이 새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속도 조절이라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속도 조절이 되지 않게 되면 집값은 계속 부족, 또 이렇게 전셋값 상승 막 이런 거를 끊임없이 반복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제 대책에서 이제 안전 진단에 대한 부분을 시군구에서 시도로 이제 이관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서울은 서울시장 책임하에 어떠한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이 멸실주택에 대한 양을
멸실주택이 동시에 많이 나와버리면 최근에 주택 전세 가격이 확 상승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수위 조절을 해서 어떤 개발에 대한 어떤 플랜을 마스터 플랜을 좀 짜라는 저는 의도로 제가 해석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집값이 지금 불쏘시개가 지금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초저금리 상태가 앞으로 1, 2년은 지속될 걸로 지금 예고되고 있는 데서 예. 시중의 유동성은 풍부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도 35조 가까이 추경이 됐고 그 돈이 또 나올 거지 않습니까? 또 신용대출은 계속 확대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잘못 빗장을 풀게 되면 이거는 또다시 걷잡을 수 없는 어떤 이런 걸로 나가기 또 다른 때문에 파장을 최근에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정부는 공급 시그널을 주는 가운데에서 중장기 계획을 멸실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서 이제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 게 저는 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요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하게 되면은 당장 전세가 굉장히 부족해질 거다. 근데 제가 지금 정부 쪽이나 뭐 국회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언택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온라인 쇼핑이나 이런 게 급증을 하면서 상업 시설이라든가 업무 시설, 오피스 같은 경우 공실률이 지금 10%가 넘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가 이제 PD 제도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오피스를 좀 주거로 좀 쉽게 바꿀 수 있게 임대 주거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게 해줬더니 굉장히 많은 숫자가 공급이 됐어요. 그다음에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끝난 다음에 상가가 다시 살아난다? 음식 다 배달시켜 먹고 지금 다 온라인 쇼핑하고 근데 금방 안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뉴 노말이라고 이렇게 그렇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바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국회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바로 며칠 전에 그 박상혁 의원께서 그 기존에 있는 오피스라든가 상가 중에 일부를 주차장법만 좀 완화해주면은 바로 주거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다. 그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실제로. 근데 저는 지금 그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대문에 베네케 호텔을 그때 주거로 바꾼다고 그때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고 여의도에 지금 요 마스턴 자산운용이 실제로 그 오피스 빌딩 큰 걸 사가지고 고급 임대주택으로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이런 거를 빨리빨리 하면은 재건축을 많이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임대주거 전체가 공급이 같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상업시설에 임대료가 안 들어와서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주거로 바꾸면 수요는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게 오히려 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좀 급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어떤 수요가 어떻게 우리가 좀 하면은 지금 이 시대에 이 시대에 맞는가. 그다음 최근에 또 제가 오늘도 어디 뭐 언론사에 컬럼을 하나 써드렸는데 호텔이 지금 다 망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힐튼 호텔에서 지금 뭐 정리해고를 시작을 한다니까 뭐 크게 뉴스가 나왔는데 삼성 4성 호텔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호텔들을 그 호텔 업계에 있는 분들한테 그럼 그거를 단기간 동안에 ADR을 좀 낮춰가지고 그 임대주거 비슷하게 그러면 용도를 좀 바꿔서 활용하는 것도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서울에 와가지고 서비스 레지던스라든가 이런 호텔에서 살잖아요, 실제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 일시적으로 수요나 전세가 폭등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한다면은 얼마든지 좀 해결 방법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사실 뭐 그린벨트 해제뿐만 아니라 지금 뭐 용적률 높인다거나 아니면 뭐 재건축 개발 이견은 있었지만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또 교수님도 새로운 뭐 주택으로 오피스를 주택으로 바꾸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정부가 아마 조만간 공급 대책을 또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어서 과연 공급 대책에 어떤 내용의 공급이 들어가 있을지 좀 보고 또 다시 이 공급과 또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성교 선임연구위원 이재문 소장, 최원철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NGX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